투자를 어디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생겨. 매매는 안전할까요? 전세는 안전할까요? 월세는 안전할까요?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다 뭐예요? 선택은 곧 투자야. 과연 나는 임대업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임차인으로 살 거냐? 집은 하나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집 없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계속 월세로 살면서 나는 꿈을 꿀 거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상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부동산의 핵심인 아파트, 빌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는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은 전세의 가치가 다 합쳐진 종합적인 가격이고요. 전세 가격은 이것은 사용 가치입니다. 그럼 이 가치는 무슨 가치일까요? 미래 가치입니다. 매매에는 지금의 사용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합쳐서 지금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매매가가 오를 건데, 매매가가 오르는데 사용 가치가 올라서 올라가요? 미래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가요? 이게 거의 시소 가치 움직인다. 이렇게 시소 가치. 이게 높아질 것이냐, 이게 높아질 것이냐. 요 매매가가 두 개의 요동침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사용 가치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나? 아파트든 빌라든 일단 뭐와 뭐가 있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자, 요건 뭐예요? 요건 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건물. 그럼 사용 가치는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가 있죠. 자, 요걸 샀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돼, 이건? 가치가 떨어져요. 차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요. 뭔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요 둘 중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어. 건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핵심은 미래 가치는 시간에 관한 거고, 건물의 가치는 건물은 여기다 지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지을 수도 있죠. 뭐 할 수 있어? 옮겨갈 수 있다고. 근데 못 옮기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뭐야? 부동산인 거야.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에 관한 이야기야? 토지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봅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 뭔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사용가치 중에 토지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왜? 이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계속 올라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치가 건물 가치를 이겨내면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아파트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거지. 교통, 그 다음에 인구도 인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교통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배웠냐? 가정을 배웠잖아. 부동산에 누가 있어? 아파트에 누가 살아? 사람이 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든 거야? 가정이 산단 말이야. 하우스, 그 다음에 홈이 있다고. 하우스는 스테이트고 홈은 네이션이죠. 그러면 이게 가정이고 집이잖아요. 그럼 집에 누가 들어가 있어? 가정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이 집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누가 필요한 게 있어야 돼? 가정이 필요한 게 있다. 가정이 필요한 게 교통도 있고 또 교육, 그 다음에 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건 다 소비죠. 소비. 뭐가 필요해? 직장이 필요하지. 이 교통이 뭐야? 이 직장과 연결해주고 이 소비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만남,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게 교통이라고. 그래서 이 토지의 중요성이 교통과 교육과 소비인 거야. 그래서 역세권, 학세권 이런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토지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용 가치인 거고요. 미래 가치는 이곳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미래 가치는 발표가 나죠. 그래서 지하철역이 어디 들어오겠다,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아니면은 학교가 뭐 들어온다, 대학교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입지가 좋아지는 거다 이거지. 이제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전세를 뭘로 호환이 가능해요? 월세로 호환이 가능하지. 월세와 전세의 차이는 뭐예요? 월세는 뭐 하는 거예요? 가치의 지불이에요. 지불. 이 공간을 씀으로 인해서 주인한테 가치를 지불하는 거지. 이 사용료를 내는 거, 사용료. 그러면 여기에서의 보증금은 뭡니까? 이 사용료를 안 냈을 때에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의 신용을 돈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몇 달치를 받아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받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되냐면은 보통 몇 달을 안 내면은 나가라고 그러냐. 3개월을 안 내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나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냥 보증금만 깎고 내보낼 수 있는데 어떤 놈이 생기냐. 알았어, 난 못 나가.
배째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가 그냥 합의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소송으로 가야 돼. 이 소송이 보통 10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 낸 걸 가지고 행정 처리해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가 10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 합쳐가지고 보통 10달에서 1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1년에서 조금 더 심하면 1년 6개월 정도를 보증금을 받아내면서 상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 수 있어? 월세를 안 내면은 이 안 낸 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세의 보증금은 신용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전세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세는 뭐 해주는 거냐면은 내가 이걸 사용하는 가격을 사용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주냐면은 주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야. 무슨 대출? 무이자 대출. 그리고 이 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료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지. 이 이자에 대한 사용료다 보니까 저금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금리가 되면 이 사용료에 대한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그대로 있어도 전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자는 낮춰놓고 전세는 올랐다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질까요? 이자가 올라서. 쉬워. 이자가 오르면 집은 어떻게 돼요?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이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너무 간단하다고. 물론 디테일을 가면 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전세 사기니 뭐니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죠. 뭐 월세는 이 전세하고 대치가 되는데 보통은 이자의 금액으로서 대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시가가 형성이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가치와 가격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증금이 작더라도 들어가서 월세로 메꿀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주인이 날랐어.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돼? 월세를 안 나고 살면 돼. 그냥. 그런데 전세는 어떻게 돼? 전세는 못 돌려주면 뭘로 상계를 쳐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게 뭐였으니까? 이자 가격이었기 때문에 월세랑 이자 가격이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월세로는 뭐가 되는데 보증금이 상계가 되는데 이자로는 전세 가격이 상계가 안 되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세는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전세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무조건 나쁜 거냐? 전세의 장점은 뭐냐면은 목돈을 유지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둘 다 2억이 있다고 치면 전세 2억을 사는 사람은 이 2억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2억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상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2억이 있으면 2천은 보증금이고 1억 8천으로 뭘 해야 돼요? 이 월세를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불려나가면서 나중에 이 미래 가치만 더해서 매매를 하면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매매 가격이 이만큼이야, 전세 가격이 이만큼이라고. 이 차이를 뭐라 그래? 이거를 갭이라고 그러고 투자라고 해서 갭 투자라는 거지. 갭이 그 투자예요. 갭 투자는 뭐랑 똑같아? 역전압 이런 거랑 똑같지. 투자를 어디다 하는 거야? 이 투자는 갭에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생겨. 매매는 안전할까요? 전세는 안전할까요? 월세는 안전할까요? 이렇게 보는 거야. 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하나인데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나도 전세를 들어갔을 때 그런 거고, 어쨌든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의 채 있는 거고, 임대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내 집 말고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하나 더 있는 게 과연 위험성이 하나도 없냐. 전세 사는 사람은 지금 위험성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지 장단점이 있다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사람은 안전은 하겠지만은 뭐는 안 돼? 자산은 모을 수가 없지. 인간의 특성상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금융이지. 인간은 절대로 돈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예금은 안전합니까? 내가 1억이 있는데 그 예금은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 지금 막 터지잖아. 은행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예금이든 금융이든 간에 위험이 제일 적은 걸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결국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예금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금융 중에 예금이 있네. 예금과 적금이 있어요. 그럼 얘는 안전합니까? 매매는 안전해요? 전세는 안전하고 월세는 안전하고 투자자는 안전하냐?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다 뭐예요? 선택은 곧 투자야. 얘는 투자한 거고, 얘는 전세에 투자한 거고, 얘는 월세에 투자한 거고, 얘는 예적금에 투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이 투자자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에는 뭐가 없어? 선과 악이 없어요. 경제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만 있어? 선택이 있어. 그 선택의 결과를 뭐 하면 돼? 책임지면 돼. 내가 전세를 선택을 했는데 전세가 망했네. 그 위험성을 내가 관리를 안 했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맞아야 돼. 내가 갭 투자를 했네. 갭 투자가 망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요. 내가 월세를 했는데 돈을 못 벌겠네. 뭐 해야 돼요? 돈을 못 벌면 돼요. 예적금에서 망했네. 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누구 탓으로만 돌려?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고 은행 탓으로 돌리고 싶고 선택은 누가 해놨어? 본인이 해놓고 탓은 누구로 해? 남 탓하는 거야. 나는 옵티버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그거 누가 선택했어요? 얘기는 하지 제가 꼬셔서. 걔는 뭐 하는 거야? 영업은 뭐야? 영업이란 것은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업을 통해서 설계자가 있을 수 있고 기획자가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요 세 개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를 얘기하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합니다. 눈에 보일 땐 뭐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가 상승하는 매매가가. 그런데 미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갭이 상승하는 거죠. 또 그게 아니면은 사용 가치가 되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일단 사용 가치가 올라갔다 칩시다. 사용 가치는 왜 오를까요? 전세의 가치가 오를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그냥 단순화시키면은 자, 부동산 지어놨어요. 여기 이만큼 땅이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딱 지었어요. 짓는 것을 공급이라죠. 자, 다 지었어. 그럼 이제부터 뭐가 없어? 공급은 이제 더 없다는 거야. 공급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랑 적을 때가 있죠. 그럼 전세는 언제 올라? 수요가 많을 때 오른다고. 그러면은 매매가가 안 오르더라도 수요가 많아지면은 전세가가 오르는 거지.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는 고정이야. 갭은 떨어져. 왜냐면 현재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억짜리야. 전세가 5천이었어. 그러면 갭도 5천이죠. 그런데 수요가 많아졌네? 그러니까 가격은 안 올랐지만 전세가가 올라서 7천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천이 됐죠. 자, 앞으로 더 가서 이게 올랐으니 이것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냥 1억으로 있다가 5천에서 7천으로 올랐어. 요때 산 사람은 5천 주고 샀던 사람은 2천만 원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야.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결국엔 여기서 일로 오면서 원래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어야 되는 거를 3천만 원이 되니까 2천이라는 것을 더 빌린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이 가격이 떨어지죠. 5천이라고. 뭐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2천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과연 이거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천을 벌었네? 그럼 이 2천을 다른 집에다 또 투자해. 다른 집에 또 투자했더니 여기가 또 올랐어. 여기서 또 나온 돈을 다른 데서 또 투자해. 이거를 좋은 말로 뭐라 그래? 레버리지라고 한다고. 결국 레버리지는 무슨 얘기예요? 내 돈 갖고 안 하고 남의 돈 갖고 한다고. 그래서 남의 돈 갖고 하다가 어디선가 뻥 터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맨 처음에 빌려서 할 때는 좋았지. 내 자산이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돼요. 근데 갑자기 달라 그러면은 내 현금을 내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 현금을 그렇게 몇 억씩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터지는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라고. 지금만 그러냐 이거지. 지금만.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거제도. 여기 뭐 하는데요? 조선업을 하는데요. 조선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단 말이지. 똑같이 빌라를 투자를 했습니다. 200개를 샀어요. 계속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전 세계 거의 5위 안에 들었잖아. 막 10위 안에 몇 개씩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차근 수요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 2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 못해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 해보니까 됐네. 하나 해보니까 됐네. 그래서 3개 해봤더니 됐네. 10개 해봤더니 됐네. 50개, 뭐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딱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 조선업이 폭망을 했죠. 여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이 집에서 갑자기 200명이 다 엑시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꿀 빨고 잘 벌다가 갑자기 이 엑시트가 되면서 수요가 쭉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임차인이 있으면은 이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 줬죠. 이걸 뭐라 그래? 차환. 빌려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은 전세입자가 있고 현세입자가 있으면은 현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전세입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걸 차환이라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개념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 계약해서 계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환하다가 이제 계속 차환해서 괜찮았는데 이 사람은 적게 주고 이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생기는 거야. 1,000만 원인데 20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황에 빠진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거제도 빌라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인천, 강원도, 동탄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물론 사기도 있어요. 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텀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 대출은 그날 나와서 그날 여기를 담보를 잡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서류를 통해서 잡히는 거야. 그 텀을 얘네들이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언제야? 2년 후야. 계약 끝나고. 근데 이제 뭐까지 생겼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몇 년까지 가능해졌어? 4년까지 가능해졌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2년 후나 4년 후나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기를 작정한 건 언젠데? 2년 전이나 4년 전인데 터지는 건 지금이라고. 어떻게 잡아내냐 이거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 차무식처럼 필리핀으로 빼냈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법으로 정해놓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었던 사람도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사기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안 치고 싶은데도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야. 사기를 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200채까지 껴놨는데 지식이 없어서 당한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도 이거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죠. 고마운 중개사도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객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마운 중개사를 만나면 좋겠는데, 인간은 믿을만 합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겠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안 돼. 이 법은 인간의 선행을 믿고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악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기는 거예요? 악하다는 전제하에서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법이잖아. 그래서 너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도 그걸 실행하지 마 하는 게 법이거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한 마음에 맡겨?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있어도 이렇게 빌라를 200채를 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왜? 그동안 차환이 잘 됐으니까. 지금 모든 일어나는 금융의 문제는 차환이 잘 됐었어, 그동안은. 근데 이제 차환이 안 돼. 근데 뭐는 없어? 신용이 없어. 그럼 돈을 어디서 빌려? 못 빌리지?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뭘 못 지킨 거야? 자기 신용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신용과 자기의 자산을 다 뭐에다 해서 욕망에 몰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도는 이제 조선업이 쉬우니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다 코로나 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막 돌아갔었고 전세제 대출이 잘 됐고 막 이런 호황 속에서 이러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돼? 자기의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사기를 당한 거를 나라가 다 해주다 보면 포퓰리즘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 돈만 받으면 처벌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세가 뭐고 월세가 뭐고 투자가 뭐고를 좀 알아봤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임대업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임차인으로 살 거냐,
집은 하나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집 없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계속 월세로 살면서 나는 꿈을 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로 설명해 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